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주말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첫 지역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추리기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조금 전까지 민주당 첫 합동연설회가 있었던 청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예빈 기자, 당원 투표 결과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큰 차이로 1위를 했죠. 네, 조금 전 민주당의 충청권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8.2%로 1위, 이어서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각각 7.5%, 4.3%로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된 이래로 오늘 처음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된 건데요.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앞서 세 후보자는 각각 정견 발표를 했는데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또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공직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입니다. 함부로 할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역할인 것입니다. 또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과 권력기관 개편 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권력기관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공익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하겠습니다.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김경수의 꿈 메가시티 이곳 충청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어젯밤에는 새 후보자가 참여하는 첫 TV 토론도 있었죠. 네, 민주당은 전체 경선 일정 동안 총 2차례에 걸쳐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어젯밤에 첫 토론이 있었는데요. 비방이나 격한 논쟁은 없었지만 새 후보자가 주요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새 후보자가 돌아가며 토론의 주도권을 갖는 시간. 김경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디에서 일을 시작할지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바로 세종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을 두고 세종 집무실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협의하는.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조직의 슬림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바로 다음 날 이전해서 집무를 할 수 있다고. 민주당 정체성도 또 다른 화두였는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말했던 이 후보는 이번에도 현실적인 이유를 꺼내들었습니다. 보수적 영역도 책임을 일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김경수 후보도 일부 동의했습니다. 보수정당이 워낙에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극우로 가버렸잖아요. 중도 보수의 보수까지도 아울러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김동연 후보는 기본적인 가치는 진보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또 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증세를 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거라며 반대했고 김경수 후보는 조세, 지출 조정만으론 재정 확보가 어렵다. 김동연 후보는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경선은 어떻게 치러집니까? 네, 민주당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별 경선 및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 충청권에 이어서 내일은 울산에서 영남권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종 후보는 지역별 당원 투표와 21일부터로 예정되어 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서 정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 27일에는 서울과 강원도 그리고 제주 지역을 묶어서 마지막 경선을 치르는데 이때 최종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청주체육관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놓고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신진 기자입니다. 후보들은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저마다 내가 이재명에 대항마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후보들. 이 대목에선 완벽한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말 듣기만 좋은 그런 거짓말일 따름입니다.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문제를 놓고 달아올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김문수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안 후보와 김 후보의 신경전은 다른 주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AI 잘 모르시죠?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도 쓰고 퍼플렉스도 쓰고. 공통 주제인 외교안보 분야에서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는 워튼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행히 동문입니다. 거기 동문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 김문수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절친인 마크 번즈 의장을 만나고 양양자 후보는 전공을 살려 반도체 패권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 반도체 급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겁니다. 토론에 앞서 MBTI를 묻는 질문엔 3명이 대담한 통솔자형인 ENTJ라 답했고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건 아니죠? 검사 제대로 하신 거죠?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엔 의견 일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중 나라 곳간을 더 걷어내는 정책은 1번 기본소득. 내일은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토론에 나섭니다. 이후 여론조사를 거쳐 22일 4명의 후보를 추립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오늘은 4.19 혁명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해온 시민들은 다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4.19 정신으로 민주사회를 다시 세우자고 뜻을 모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이세영 기자, 지금 거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쪽으로 알록달록한 우산과 많은 피켓이 보이실 텐데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3시간 전쯤인 오후 3시 반부터 이곳 광화문 곳곳에서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시민들은 민주사회 수립과 내란 종식을 핵심 구호로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일당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네, 파면을 주장했던 시민들이 오늘은 4.19 정신을 계승하자고 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독재에 맞섰던 4.19 혁명의 뜻을 되살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19가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민중들이 일어났던 항쟁이잖아요. 윤석열 파면은 됐지만 내란 세력 진짜 확실하게 청산해야겠다는 그런 경각심이 들어서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4.19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했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강북구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를 나란히 참배했습니다. 여야 모두 4.19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했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놓고는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3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JTBC 이세연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조치로 우리 산업계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1분기 철강과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격적인 파고가 닥칠 2분기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한 달 만에 철강업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철강판의 1분기 대미 수출이 26.5%나 급감한 겁니다. 관세 정책이라는 게 오후방 부분도 많고 살 수 있는 것도 일단 기다려보자. 정책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뭐 사자 이런 분위기죠. 마찬가지로 25% 관세 부과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자동차 수출도 11.2%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수출 전기차를 생산하는 울산 공장 일부 생산 라인을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멈추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 데다 미국의 관세까지 더해져 4월 주문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같은 관세 파장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파장은 2분기부터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전에 좀 물건을 옮겨 놓으려는 그런 수요가 좀 많아서요. 2분기에는 아무래도 대미 수출이 1분기보다는 조금 둔화 내지 감소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분기가 시작되는 7월엔 미국이 모든 수출품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나란히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 관세 협상을 벌이는데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